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국가 안보와 국제 정세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정찰 위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이죠. 우리 군이 이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해서 정상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찰 위성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위성은 들어보셨죠? 기상위성, 네. 기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위성. 가장 많은 위성이 이제 정보위성이죠. 하나의 인터넷이라든지 중계 방송하겠던 정보위성이랄 수 있는데 정찰위성은 앞에 군사를 붙이면 개념이 명료해요. 군사적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운용되는 위성. 위성은 지구궤도에서 이제 하나 오비트 궤도가 있어 계속해서 운용하는 건데 군사적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발사하고 또 운용하는 위성. 이것을 군사 정찰 위성인데 줄여서 정찰 위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찰 위성이 가장 우리한테 크면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정찰 위성을 이번에 두 번째 발사했는데 의미는 이 정찰 위성을 통해서 북한에서 뭘 하고 있는지 꼼짝 마라. 북한이 뭘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핵을 도발을 준비한다든지 또 핵 실험을 하려면은 핵계획도에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실어 나르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의 무수단리 이런 미사일 기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어떤 장비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좀 동향을 파악을 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할 징후가 있다 없다 뉴스를 듣는 사람은 그 어디서 봤지 들었지 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실험하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부대 시설의 전선을 점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성에서 지형의 변화라든지 차량 움직이람 양이 갑자기 증가하다 이러면은 뭘 준비하는구나. 이것을 하는 군사적 역할 그런 장비를 우리가 군사 위성이라 정찰 위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찰 위성 1호기는 작년 말쯤에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고 이 1호기와 2호기 둘 다 좀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역할 차이는 없어요. 그게 이제 1호기, 2호기가 이제 우리가 이 군사 정찰 위성을 2013년 제가 차관할 때부터 많이 논의가 되었었어요. 쭉 됐는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세트로 5개 위성을 올릴 계획을 세웠는데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인데 1호기를 지난해 12월 2일에 이제 발사를 했죠. 1호기, 2호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위성을 정찰 위성의 가장 중요한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찍는 거 아닙니까? 찍는 거 찍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느냐 그걸 해상도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1호기는 우리가 조금 2호기하고는 좀 카메라 레이더 종류가 좀 다르죠. 2호 IR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시광선, 눈을 볼 수 있는 광선과 적외선으로 사진을 찍는 걸 얘기하고 2호기는 이제 사르를 달았다 그러는데 우리 쉽게 설명 이런 겁니다. 우리 신체 건강 검진을 위해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폐에 이상이 없는가 보는데 요즘 장비가 발달하면 뭐가 됩니까? MRI도 찍죠. MRI 찍죠. CT 찍죠. 초음파 찍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건 사르 기능이에요. 1호기는 엑스레이 정도 찍었다 그러면 이제 2호 IR 기능을 찍었다면 지금 2호기에는 이 좀 고급 첨단의 사르라는 레이더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그러면은 더 해상도 더 자세하게 찍을 수 있고 또 2호기는 이 5개 그 위성이 궤도가 달라야 돼요. 이 궤도를 다르고 또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간을 조절하도록 돼 있어요. 2호기는 좀 더 적도 인근에 돌도록 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고급화된 해서 좀 더 북한의 군사 정보를 보는데 최적화시킨 그런 그 레이더를 탑재한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호기, 2호기가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용도가 다르고 1호기와 2호기가 그리고 좀 그 보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거군요. 기능은 같은데
능력이 있어서 네. 이호기가 좀 더 저 첨단 레이더를 달았다. 첨단 레이더 이름은 사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형보다 나은 동생이네요. 아 그렇죠. 이제 갈수록 동력이 낮죠.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 이제 정찰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안 쏘고 미국에서 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인공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발사만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는 나라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과 인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발사 시설 같은 거 발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민간 회사죠? 그렇죠. 민간 정부도 하는데 인도가 많이 발전돼 있고요. 저 미국의 뭐 머스키다 그런 거 하죠. 1년에 한 지금 그 뭐 지난해 기준으로 한 280회 정도 세계에서 이제 근로체 인공위성을 띄워요. 발사를 하고 뭐 곧 한 7, 8년 뒤는 한 그 수요가 한 1000회 정도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되는데 여기서 자국 나라가 다 하면 그 비용과 발사 성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발사 기지를 이용했다. 99.9% 정도의 성공률을 가진 발사 기지를 이용했고 또 우리가 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4.25 사업이 우리 정찰위성 발사 사업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만 예산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을 좀 적합하게 좀 비용도 전략하고 발사 성공률이 높은 발사 기지를 이용했다. 빌려서 임대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쏘는 것보다 거기서 쏘는 게 더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돈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1년에 한 번, 두 번 쏘는 거하고 그죠. 같은 발사 시설에서 수백 번 쏘는 거하고는 비용과 성공 확률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번에 쏜 그 2호기에 들어간 그 카메라 예. 그 SAR 예. 사르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이를테면은 그걸 보면은 북한의 뭐 사람의 뭐 행동까지 뭐 확인이 가능하다든지 어느 정도의 그 성능입니까? 사르한테 A가 이제 하나의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거고 S는 하나의 그 합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일반의 어떤 카메라하고 달리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이렇게 쭉 돌면서 전천후 촬영을 하고 또 팔을 쏘서 또 형체를 구분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하나의 그 레이더의 성능을 그 위성에서 찍었을 때 해상도라 그럽니다.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크기. 지금 우리가 이번 사르 탑재 사르는 지상에서 30cm 평방미터, 30cm와 1m 이내 물체를 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30cm 이 물체를 볼 수 정도에 있다. 되는 물체도 식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르가 아주 공포의 최고급의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고도도 엄청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성 궤도니까 우주에서 보는 거죠. 그 대단한데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장비 그 사르 그리고 그 정찰 위성에 들어가 있는 장비나 기술도 어느 정도 국산화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국산화 정도를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가 KF-21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하고 같이 럭키드 마틴이 그때 A사라는 아주 중요한 레이더를 못 주겠다. 미국 정부 승인을 안 해서 못 주겠다는데 용감하게 그 하나라든지 특정 기업 이름을 대서 우리 기업과 우리의 기술자들이 도전을 해서 A사 레이더를 개발했어요. 그런 기술을 종합하고 또 다른 기술과 융합시켜 가지고 아주 최고 성능의 레이더를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뭐 북한과는 초격차가 나는 레이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찰 위성에도 우리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냥 외국의 군사 위성을 또 이게 개발 단계에서 외국 걸 그냥 구매해서 할 거냐 개발할 거냐 할 때 개발을 결심한 쪽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이것이 우리 우주 항공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자들 이렇게 상당한 동기부여를 해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해서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뭐 특정 이제 방산 기업 얘기도 하셨지만 요즘 좀 주식 시장에서도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 방산 기업들이 수출
또 성과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좀 그 회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주 기술 하나의 옛날에 인류 최초로 달에 상륙하고 코스모스 위성이 날아가고 이럴 때는 국가 주도였던 그런 우주 기술 개발, 국가의 과학 기술 수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군사 목적으로 인터넷이 만들어졌는데 68년에 지금 완전히 상업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주 산업도 완전히 상업화돼 가지고 머스키가 대표적입니다마는 이 발사하는 기술도 대신 발사하고 돈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정보 위성을 떼어놓고 여러 가지 그 정보 위성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2030년대 가면 한 10조 달러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 국제 시장이 형성될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사르라든지 이런 K 우주 방산 기술, 정찰 위성 기술도 여러 방산 기술과 함께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출의 길도 열리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물론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 크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인터넷은요. 군사 기술에서 먼저 68년대 그렇죠. 인터넷이 개발돼서 네. 거의 90년대 인터넷이 이제 상업화되면서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 우주 분야의 군사 기술은 바로 상업화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좀 얘기로 돌아가 보면 또 내년까지는 이 정찰 위성을 추가로 3기를 더 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기 쐈으니까 총 5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대북 정찰 감시 우리 역량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우리가 군사태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정보, 북한에 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능력이 미국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5기를 정상적으로 군사위성을 가동하게 되면은 그 한반도 북쪽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고도를 조절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이 5기가 다 운용되면은 2시간 단위로 북한 전역을 우리 군사위성이 정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우리 군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아지겠죠. 좀 더 국방 안보 태세, 대북 군사 태세가 탄탄해진다. 정보에 있어서 하나의 외국 의존도, 미국 의존도 줄이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고 대비를 더 잘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뭐 뉴스 취재할 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북한에서 어떤 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를 하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재원인지 뭐 속도가 어느 정도였고 고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보 자산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찰 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 그 좀 시간도 확실히 줄 수 있는 거네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워낙 많이 발사하니까 우리 MTCR 시스템에 해가지고 이걸 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보 발표가 조금 이제 언론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 듯이 보이고 좀 더 하다는 거는 우리 우방 국가들 미국 정보 당국에 분석한 내용하고 조금 이제 교차 검증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이 부분은 뭐 위성이 오면 더 좋아지겠죠. 지금도 세계적 수준으로 한반도 주변에 미상 발사체가 발사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정찰 위성 얘기로 가보면 아까 그 425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425 사업. 425 사업. 이 425 사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가 정보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보 능력을 키우자는 어떤 그러한 국가 중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에 의해서 중기 계획에서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더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용 징후가 있을 때, 사용이 임박할 때 발사체, 발사기지, 또 폭격기를 띄운다 공항 같은 것을 즉시에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그래요. 킬체인 능력의 가장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탐지 능력입니다. 425 사업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찾는데
가장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데 가장 요긴한 사고이기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비하자는 것이 가장 큰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킬체인 얘기해 주셨는데 그 킬체인이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면 그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정보망을 확보를 해서 북한의 어떤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타격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아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쏘거나 뭐 큰 포탈 쏠 때는 손으로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발사 기구가 던지는 기구가 있는데 이걸 딜리버리 시스템, 딜리버리 툴이라 그래요. 투발 기술, 예. 투발 기술이 필요한데 핵을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폭격기가 있어야 되든가 또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미사일 발사 기지를 우리가 계속 관찰하면은 그 징후를 알 수 있는 거죠. 조짐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조짐이 있을 때 발사가 임박하다고 생각할 때 그 발사대, 발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래서 공항에 폭격기에 뭘 실어서 도발하려고 하면 그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정밀 폭격 능력입니다. 선제 타격을 하는군요. 전혀. 여기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오해되는 부분인데 북한의 위험한 시설을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도발하지 않아도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 폭격하는 걸 하고 공격하고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용어상이 있는데 이거는 도발이 임박할 때 도발이 임박할 때 그 발사체와 발사시설, 발사기지를 부술 수 있는 종합적인 군사 능력을 원래 킬체인 능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또 국제법에 의거해서 그만한 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종의 그렇습니다.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도 지금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 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 이제 만리경 1호 그 첫 번째 위성을 작년에 또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2호도 조만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그 발사 시점이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뭐 북한이 지난해 5월달에 한 두 차례 발사하다가 실패를 하고 11월 중순에 이제 발사에 성공하고 또 지난 연말에 12월 30일경에 김정은이 직접 뭐 세 차례 정도 24년도에 정찰 위성을 군사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언제쯤 발사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정보 능력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또 날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기술적 준비 여건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좀 크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국민들에게 국제사회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김일성 생일날이라든지 또 미국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뭐 이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날짜를 통해서 발사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크게 만들려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김일성 생일 또 전후로해서 또 2차 정찰 위성 군사 위성을 발사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이 여기면 장관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비켜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듣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메시지를 만드는데 북한이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때 일단 우리가 이제 쐈잖아요. 네. 우리가 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북한도 뭐 경쟁 심리가 뭐 발동해서라도 2호의 발사 시점을 뭔가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북한 주민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군사위성을 발사하고 첨단의 장비사를 탑재하고 이런 부분을 북한 주민을 모르게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 심리 속에서 하기보다는 기술적 여건과 스스로의 정치적 일정, 정치적 메시지를 만드는 쪽에 주안을 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자기들이 뭐 경쟁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이거 결국 경쟁이라는 게 발사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탑재하는 장비 수준 또 그리고 운용 능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다행스러운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 군당국 입장에서 북한은 이미 격차가 있어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북한은 만약 경쟁을 한다면은 그 탑재하는 레이더 장비의 성능 개량을 경쟁해야지 탑재 시간을 우리가 했으니까 하겠다.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4월 15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일단 뭐 이때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혹시 이거 외에도 이 북한에서 이 발사의 변수로 쓸 뭐 다른 이벤트라든지 뭐 발사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뭐 또 다른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북한이 무엇보다도 기술적 준비를 좀 철저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5월 달에 발사 실패해서 좀 망신을 당했고 또 그 지난해 11월 달에 발사한 것도 성능 문제에서 굉장히 일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좀 조롱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 여건을 좀 더 안배하고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 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주에 그 회장님께서 북러 관계 그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 그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게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게 어떤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다. 특히나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고도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북한이 정찰 위성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러시아는 확실히 우주 기술에 있어서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러시아 기술을 많이 나로도 발사할 때 또 협력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북한으로서는 지난해 5월 달에 인공위성 군사위성 발사 실패가 조금 뼈아팠을 거예요. 11월 달 했는데 또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좀 필요로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그 푸틴과 김정은이 좀 만났을 때 11월에 지금 만났을 때 위성에 대한 기술 협력이 맹시되어 있죠.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고급 기술을 전달할 가능성이 없는데 원포인트 레슨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지난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정도의 기술 협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슬슬 좀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 얘기했으니까 좀 중국 얘기해 볼게요. 중국의 권력설 3위 자우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북한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과 중국의 좀 이제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 지도자들 이제 그 자울러지 상무위원장 우리 국회의장이죠. 의전서에 대한 3위 정도 되는 이 자울러지가 그 북한 방문한 것을 너무 큰 뉴스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992년 수교 이후에 중국과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미팅이라든지 또 우리 군사 지도자들끼리 만남이라든지 이런 빈도를 보면은 중국과 북한 지도자의 만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다자회담 구도에서 짧지만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최근에 대화를 하는 모습도 봤고 또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회담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준비가 이제 협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의 무슨 국회 우리 의장하고는 또 격이 다르죠. 국회의장兼 상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이 북한 방문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거 북중 관계 큰 무슨 사변이 생기고 그렇게 떠들면서 볼 필요는 없고요. 조심스럽게 자우러지가 북한 가는 것이 관심을 가질까 가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대화 이후에 돌아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최근에 또 핵제재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하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서 대화하는 거 갔다 와서 뭘 하는지를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 모든 정보기관들이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너무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가서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차분하게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도한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정말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 여쭤보면 어쨌든 이제 북중러 밀착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원에서 국제 정세라는 게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안보 분야의 선택을 우리가 한미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방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어야 되고요. 생존과 번영 경쟁을 해서는 또 미래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거나 그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진행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안보 분야의 우리 축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나 인적 교류 이런 분야는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 언론도 교류 좀 하고 그래서 안보 분야에서 어떤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긴장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외의 분야,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경제의 어떤 교류 이런 데서는 정상적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찰 위성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세 얘기 폭넓게 나눠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